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을 방문해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발본색원 임전무퇴 살신성이 하시다며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폐가망신 살신성이 아니고 폐가망신 하도록 하겠다. 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네. 한 번이라도 하면 죽어. 그런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냐를 취재를 해봤더니 네. 다른 게 문제라서 그렇다 지금. 네. 그 이야기를 잠시 후 지금부터 김상훈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헛발질했다는 뜻인 겁니까? 아닙니다. 헛발질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뒷단에서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돈을 벌면 몇 배를 물어내야 하게 만들겠다. 이게 폐가망신의 어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었던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과징금이라고 하는 거에 조금 방점을 두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처벌 수위는 이미 높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건 뭐 이미 형벌의 수위가 높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수위가 낮아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가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은 법이 굉장히 조금 이상하게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주가 조작범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높지만 결국에 솜방망이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 조작해서 한탕을 하고 근절이 안 나중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근 20년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반갑게도 이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해법과 방향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고 또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먼저 한 다음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지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걸로는 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다. 근본적인 거의 원지부침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네. 먼저 자본시장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법이 어렵기는 합니다. 뭐 찬찬히 조금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조문에 나와 있는 그런 행동들인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징벌적으로 한 4배에서 6배까지는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해서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말하는 거죠. 범죄 수익. 그게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예.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처벌 수위가 절대 낮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처벌 수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조금 법을 잘 아시는 분도 느끼겠지만 그 우리가 느끼기엔 대부분의 주가 조작범들은 50억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주가 조작범들이 뭐 50억 정도의 50억 벌려고 그런 짓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아마도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거둘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희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번 돈을 다 토해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조금 옛날 통계이긴 합니다만 2017에서 2019년 그때 당시에 검찰이 기소했던 그 자본시장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들 이 사람들을 다 봤더니 결국에는 결과가 60%가 집행유예입니다. 그런데 네. 저 벌칙 지금 갖고 오신 거 보면 네.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맞습니다. 그 집행유예 안 된다는 거잖아요. 또는 얻은 이익의 4배에서 6배 사이에 벌금을 매긴다. 그렇죠. 이거 뭐 이 정도면 엄청 센 건데 어떻게 다 집행유예로 나오고 그래서 그럽니까? 이 법을 잘 보시면 기준 자체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예. 그리고 이게 양형 기준이라고 하죠. 법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기준선을 바탕으로 그 법원에서 형량을 매길 때 이런 식으로 매겨요. 그 부당이득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다음에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이 7년에서 11년.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감경 사유가 생기고 이러저러한 가중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형량을 달리 하는데 예. 문제는 부당이득.
부당이득이 저렇게 1억 원 미만일 경우에 1억에서 5억 사이일 경우에 5억에서 50억 사이일 경우에 저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기준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작전 세력의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이득? 생각하기에 부당이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사람들 예를 들기 그러하니 제가 예를 들면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주가 조작을 했다고 쳐보죠. 그래서 20,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10,000원에서 2만 원 갔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정한 부당이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주가 조작해서 올라간 그 주가 변동분이 있을 테고 예. 그 위에 다른 요인,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예. 다른 요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요인도 있을 텐데 그 이 다른 요인 때문에 올라간 주가는 검찰이 입증을 해서 수사기관인 검찰이 입증을 해서 발라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 네가 거래해서 얻은 차익은 10,000원이 맞는데 네. 그 안에서 예를 들면 검찰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입증을 했다고 해보죠. 5,000원은 네가 주가 조작을 해서 얻은 수익이 맞아. 근데 나머지 5,000원은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굉장히 뭐 외국인들이 그 한국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혹은 호재가 있어서 올랐어. 이렇게 정확히 발라내야만 그걸 입증을 해야만 재판부에서 아 이거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이 돼 있네. 그러면 이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너는 형량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양형을 한단 말인 거죠. 그걸 잘 증명을 못하면 부당.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걸 입증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겁니다. 부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전을 쳐서 한 50억은 먹었는데 그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쳤다고 치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한 20% 올랐으면 네, 작전으로 먹은 거 돈이 다 작전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 그렇죠. 코스피가 한 20% 올랐으니까 작전 종목 그 녀석도 작전 안 했어도 20%는 올랐을 테니 맞습니다. 세력이 먹은 것 중에 그 지수 상승분만큼은 작전으로 인한 수익이 아닌 걸로 보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라내야 된다는 거죠. 네. 하나하나 요인마다 얘는 작전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아니고 외부 요인으로 한 부당이득이다. 이런 것들 다 발라내야만 그걸 부당이득으로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할 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거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재건축하기 전과 후의 가격에서 네, 네. 그 동네 유사한 집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보면 맞습니다. 야 얘는 3% 올랐는데 네 재건축 아파트는 10% 올랐으면 요거의 차이인 7%가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환수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 자본시장법에는 그런 식으로 산정한다라고 하는 기준 들어와 있지 않고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딱 이래요.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부당이득이 어쨌든 형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판례가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액 이게 부당이득액이잖아요. 범죄 수익. 예. 이건 어떻게 얻게 되냐면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 비용. 그냥 뭐 거래를 해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3자 개입 등의 별도의 사정이 있는 거를 요거를 정확하게 검찰이 입증을 해야만 이게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이 돼 있으니까 넌 이 기준에 따라서 징역 얼마 혹은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한다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저 빨간 네모가 그렇죠. 도대체 작전이 아닌 주변 정황 때문에 오르거나 내린 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한 그 판결에서는 네.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에는 이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 같은 경우에도 9명이 기소가 됐고 9명이 이제 재판정에 올라갔는데 예. 2심에서 9명 전원 유죄를 때렸거든요. 예. 유죄는 유죄이지만 그 중에 실형받은 사람이 1명입니다. 남은 8명은 다 집행유예예요. 그 말인즉슨 주가 조작은 했지만 물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당이득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감경 사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당이득이 크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걸 산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발라낼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죄를 묻기가 안 된다. 큰 죄를 묻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가 되는 30억이든 31억이든 28억이든 정확히 갖고 와야지. 맞습니다. 최소 20억 이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판결하라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네.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해보면요, 내가 해봤다는 건 아닙니다.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열심히 사들여. 네. 그럼 그 종목 주가가 한 5% 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11시부터는 그냥 밥 먹으러 가 안 해. 그런데 그 종목이 거기서부터 한 5%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10% 오른 거면 나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네? 라고 할 때 20%가 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익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그치.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어떻게 오후에도 5%나 더 올랐어? 라고 하면 야 아침에 10시부터 11시까지 무섭게 오르더라. 야 이거 뭔가 호재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막 사서 올라간 거야 라고 하면 사실 작전 때문에 간접적으로 오른 거고. 네. 근데 그거는 간접인지 직접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증명하기 힘들죠. 어렵죠. 그렇다고 그걸 빼기도 애매하고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이제 어쨌든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가 2023년에 그 CFD 때문에 라더견 사태라고 하는 게 벌어졌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부랴부랴 법 개정을 합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잠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검찰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되면 부당이득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초안은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데 조금 뭐랄까 중심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로 인한 수익 요거 자체가 그냥 부당이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요걸 거래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냥 부당이득으로 바로 간주를 하고 예. 대신에 그 제3자계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변동한 부분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주가 조작범이 이걸 직접 입증을 해라. 입증 책임을 걔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전체 거래로 발생한 비용 자체가 그냥 다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예를 들면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입증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주가 조작범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만 본인의 부당 이득이 줄어들고 나의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어쨌든 입증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10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대치를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아예 그냥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거는 정확히 얼마인지 발라내라. 지금도 발라내라. 예전에도 발라내라. 발라내지 않으면 판사는 판결 못해. 이 입장은 똑같은데. 아니죠. 예전에는 발라내지 않으면 그 큰 죄를 물을 수 있으면 양형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안 발라내도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발라내야 되는 의무가 예전에는 검사한테 있었고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피고한테로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그때 개정한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법을 네. 못 근데 발라내면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 100%의 형벌을 본인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검사는 그럼 일부러 안 발라낼 거고. 일부러 안 발라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체로 보면 다 작전으로 인한 겁니다라고 주장하면 끝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형사처벌인데 형법에는 가장 근간이 되는 형사처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범죄인 건 검사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몰라 죄라 너는 유죄야라고 하고 네가 유죄가 아닌 건 네가 스스로 입증해라고 하는 게 웃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청안이 나왔을 때 당연히 법무부에서 반대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이 개정안은 누가 냈어요? 좀 바보 같은 접근인데. 물론 처벌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면 나도 네네네. 맞는데. 우리나라 법 체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죄가 아님을 피고가 입증하는 것으로 하고 입증이 애매하고 안 되면 그냥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개정안은 법사위로 통과를 못했고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네. 바뀌냐면 네. 네. 법이 조금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 조금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이때 시작했다고 보죠. 그러면 차익 실현할 때까지 주가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예를 들면 이 외부 요인 자체가 이때 생겼다고 해보죠. 예. 그러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주가 변동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주가 변동을 상쇄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외부 요인 예를 들면 주가 변동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치더라도 외부 요인 때문에 이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상 손실이 아니라 번 게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을 해서 기껏 10% 올려놨는데 오늘처럼 이스라엘이 이란 맞습니다. 치는 바람에 10% 내렸으면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없죠. 딱 외부 요인이 생겼을 시점까지만 해서 요걸 부당이득으로 산정을 한다. 간주를 한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외부 요인이 주가 조작한 것보다 변동이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 변동의 3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간주를 한다.
외부 요인이 크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3분의 1만 1로 그쵸. 치자. 그다음에 둘 다 똑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을 부당이득으로 간주를 한다. 근데 이게 근데 저게 똑같은 건지 어떻게 계산하죠? 조금 어려워졌을 뿐이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의미 거예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데. 어차피 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걸 정확히 누군가 계산할 수 없으면 다 똑같은 건데 이게 바꿔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지금 현재 제도인 거예요. 저 법은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바보 아니야 바보? 제가 딱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할 텐데 이게 법무부에서 반대가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형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검사가 입증해야 유죄가 된다라고 하는 법의 대원칙을 안 지키면 그거는 이상한 법이니까 도입 자체가 안 되고 맞습니다.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려면 정확히 얼마를 얘들이 먹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작전 이외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오르거나 내린 주가를 어떻게 찾냐.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시 임상시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법으로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벌을 주는 기준 자체를 부당이득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제 제가 아시는 자본시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변호사 취재원이 계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잘 생각을 해보면 철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법이 어디서 왔냐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 온 거거든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보면 예를 들면 사기, 그다음에 특수공갈 잠깐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보면 뭐 사기, 그다음에 공갈, 특수공갈, 그다음에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득액의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똑같잖아요. 예. 양형 기준이. 예. 근데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는 사실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예. 이런 것들은 부당이득 상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증권거래법의 그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온 게 2002년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벤처버블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주식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막 상한가 가고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를 때 그때 당시에 또 굉장히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문제는 주가 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물리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러면 20년 동안 계속 그렇기 때문에 손방망이 처벌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건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네. 사실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등쳐 먹어서 이제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뭐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가장 큰 기능이 가격 발견 기능이잖아요. 그렇지. 주가 조작이 나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맞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그래서 문제죠. 이게 첫 번째 잘못은 가격 발견 기능을 훼손한 게 첫 번째 잘못인 거고 두 번째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쳐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 본질적으로 그게 목표라고 하면 단순히 부당이득 이렇게 산정하기도 어려운 부당이득으로 이렇게 그 형벌의 기준을 세우지 말고 그냥 행위 자체로 형벌의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정 뭐 하여튼 등등해서 주가를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했으면 그렇죠. 얼마를 먹었건 그것 자체가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훼손하기 위한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잡아서 혼내주면 되지 않냐. 그렇죠. 뭐 대신에 뭐 예를 들면 감경이나 뭐 가중사유는 다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한 번 주가 조작한 사람이랑 1000번 주가 조작한 사람이 같은 그 처벌 수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바꾸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기준점을 행위로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행위로 세우고 예를 들면 넌 잘못했으니까 일단 5년인데 절도의 저기 부당이득이 1억 미만이면 뭐 얼마 깎아주고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대신에 또 부당이 또 많아지면 거기다 또 가중사유라서 형량 더 늘려주고. 잠깐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부당이득이 10억이 넘어가면 네. 가중처벌, 10억이 안 되면 감경처벌. 아까 우리가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러네. 우리가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럼 그냥 주가 조작은 한 놈은 다 나쁘다고 치고 그럼 얘를 곤장을 100대 때릴까요? 50대 때릴까요?는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 정하자라고 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네요. 근데 뭐 꼭 부당이득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감경이나 가중사유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정확히 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했느냐 혹은 조직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느냐 굉장히 여러 가지 가중 감경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부당이득이 정말 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공범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처벌하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공범들의 숫자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폭력단 같은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는 이유가 조직적인 폭력을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형벌에도 가중 감경 사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단순히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벌을 부과하지 말고 단순히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죄의 경중은 다른 가중 감경 사유를 두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정확히 산정할 수도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걸 처벌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니 낮추니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답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나 싶기는 해요. 진짜 답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더 훨씬 더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그 CFD 라더견 씨가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이 되게 재밌는데 그 기사를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양형이 징역형 25년에 벌금형 1,465억, 추징 1,945억입니다. 예.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시세 조정 가중 형량은 1년에서 3년 9개월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라더견 씨가 범죄 행위가 어쨌든 그 법원에서 판단한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예. 그다음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세금계산서 위조 발행,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시세조정 혐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징역형에 부과받은 거는 시세조정은 얼마 안 된다. 대부분이 조세포탈 때문에 이만큼의 징역형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벌금형을 봐도 똑같습니다. 벌금형을 보면 1,465억인데 조세포탈 때문에 받은 벌금이 1,439억이네요. 보시면 시세 조정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벌금을 부과한 거다. 근데 라더견 씨가 이만큼 징역을 과중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 조정 때문에 받은 형벌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조세 포탈이 좀 많이 뭘 포탈했을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데. 주식으로 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조금 수법이 조금 뭐랄까 신박하더라고요. 제가 좀 해온 게 있는데 이게 CFD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다른 본인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 모집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우리가 뭐 우리한테 투자 이름을 맡기면 돈 잘 굴려줄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돌려준 건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용역 거래비로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이름이 아니라 투자 이름을 하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라이센스를 받고 돈을 받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이름을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투자 이름인데 우리가 용역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은 것처럼 해서 매출을 받고 나중에 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고 본인들이 50%의 정상금을 가져오는데 이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을 안 냈다 많이. 종소세든 아니면 법인세든. 그렇죠. 종소세, 부가가치세 이런 걸 많이 안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 포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징역을 받은 거지 시세 조정 때문에 징역형을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제깍제깍 돈 벌었다고 신고했으면 그냥 조용히 풀려 나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정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었을지언정 집행유예가 또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전 세계 모든 주가 조작은 이런 고민에 휩싸일 텐데 네. 우리나라만 부당 이득이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나라도 부당 이득 계산이 모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작전을 친 기간 동안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을 테니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조사해서 주가 조작법을 처벌합니까? 이게
다른 나라의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취재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뭐 잘 아시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미공개 정보 유형 시세조정 부정거래 이렇게 조금 죄질이 나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은 형사처벌만 했었고 그 다음에 과징금 행정처분이라고 하잖아요. 금융위 증선위에서 조사를 해봐서 아 잘못한 거 맞네 이런 거는 그냥 과징금만 물리고 끝나거나 혹은 형사처벌로 가거나 이 예. 투 트랙밖에 없었는데 보통은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이냐면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먼저 행정처분을 먼저 내립니다. 과징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과한 수준의 과징금을 먼저 때립니다. 예. 아, 부당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도 그렇죠. 이거는 부당이득을 산정을 본인들이 하기는 해요. 다만 이런 경우에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증거 개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증거 개시 제도는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주가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SEC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봤더니 부당이득이 이만큼인 것 같대. 그러니까 우리 과징금 이만큼 매길게라고 하면 그 주가 조작을 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 변동액이 이만큼이 있어. 이걸 내가 입증을 할게. 그런 경우에는 이 부당이득에서 입증한 만큼의 다른 금액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를 입증 책임이 SEC나 뭐 그 조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범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 네가 계산을 해와라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거는 민사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범을 형사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보통은 과징금에서 끝나고 죄질이 나쁘다 싶으면 그 검찰이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기소를 할 때도 똑같이 벌금, 그 다음에 추징금 이런 걸 매기긴 하는데 근데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산정해서 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벌금과 과징금 충분한 증거를 해서 그렇게 부과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당사자가 받질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징역형을 매기는 방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둘 사이에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형량합의를 하고 끝이 나죠. 그럼 여기에는 검사고 뭐고 없고 그냥 미국의 SEC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원까지 가는 게 굉장히 드문 거죠.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민사 소송을 해버리는구나. 맞습니다. 주가 조작법들한테.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2023년도에 자본시장법 개정할 때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법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토해내게 하는 게 제일 큰 처벌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는 여기는 형사처벌을 하고 여기만 과징금을 매기고 근데 이게 훨씬 죄질이 나쁘고 형사처벌도 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멍이 할 수 없을 만큼의 구멍이 크다 보니까 보시면 그러네. 훨씬 더 죄질이 나쁘고 형사처벌이 큼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위가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바로 매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면 사실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금융위 증선위 같은 경우에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부당이득은 이만큼이야. 근데 네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걸 네가 입증을 해라고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징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금융위 증선위가 밑에 있는 자조단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넌 주가 조작이 맞는 것 같네라고 하면 바로 과징금을 때리면 바로바로 이렇게 뭐랄까 처벌이라고 할까요? 예. 좀 억제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그 혐의가 있어 보이는 일이 있으면 검찰에 혐의 통보를 합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수사를 시작해서 수사 처리 결과를 통보한 시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시간 뒤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조작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해서 뭔가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사이에 범죄의 수익을 은닉할 수도 있는 거고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바뀐 지 1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여튼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저거를 저렇게 금융위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할 때 그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를 동결한다든지, 그러니까 과징금 때리기 전에 돈을 써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예를 들면 조치는 없는 건가요? 동결만 하기.
더 쓰지는 못하게. 근데 이제 그게- 무죄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률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건 법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고 네. 그게 일종의 어떤 가압류라든지 이런 법률 조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행정법원 가서 또 이렇게 그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과징금이랑 형사처벌을 같이 하는 법들이 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법이거든요. 예.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산하의 어떤 조사국도 있고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을 했네라고 하면 바로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을 한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해 이게 훨씬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요거는 네. 검찰의 수사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같은 행정기관인데 왜 달라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는 지난해 법이 이제 시행이 될 때 조금 법을 잘못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 법조계에 계신 분에 조금 물어봤더니 그렇게 관전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법을 이렇게 바꾸자,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바꾸자라고 했더니 이제 관계기관이 금융위, 검찰, 법무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수사를 해야 니네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해서 우리가 수사 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는 과징금 부과 못해라고 했고 금융위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래 그렇게라도 일단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걸로 보인다라고 관전평을 해주시던데 여튼 조금 이상하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과징금 부과 자체가.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처벌 말씀드렸다시피 수위는 충분히 높네요.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처벌의 기준점이 되는 걸 부당이득으로 하지 말자.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행위 기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억제가 목적인 거지 벌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과징금이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 설계를 잘 해놓고 자주단에서 조사 인력도 조금 확충을 해주고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법원 판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 과징금을 소송으로 다시 받아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억제를 하려면 처벌 수위가 강한 것보다는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준 수사기관, 준 사법기관이 되게 많아요. 많죠. 그렇잖아요. 네. 그럴 거면 왜 검찰을 두고 왜 사법부를 두냐? 무슨 죄든 불만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지. 야, 내가 처벌할랜다. 일로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검찰의 신뢰도와는 상관이 없는 이슈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증선이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그냥 과징금이든 뭐든 처벌을 할래라고 하는 건 과징금은 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입니다. 정확하게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이랑 달라요. 그러나 사실상 그게 처벌이죠. 아니죠. 처벌은 아니죠. 벌은 아니니까. 그 법규가 그렇긴 한데 네. 그럼 벌도 아닌데 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중선이는 억제. 그러니까 뭐 제대로 부당이득을 부과하지 못하면 어쨌든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민사 소송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보기엔 얘네가 공익을 침해했네. 그럼 우리가 공공을 대변해서 너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손해배상 소송을. 그게 일종의 행정처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나쁜 놈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게 벌로 느껴지고 그게 벌로 느껴질 수는 있죠. 그 벌로 느껴지니까 무서우니까 안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컨셉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게 벌 주는 걸 우리나라는 사법부에서 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는데 왜 아무나 나서서 다 사법기관인 척 하려고 하냐. 너무 남발된다. 물론 이제 공정위도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
야, 공정위 말고는 없잖아. 아니죠.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네. 말씀처럼 사법기관이 형사처벌을 담당을 하는 건 맞습니다. 어. 근데 다만 민사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혹은 손해가 나는 피해를 받았다. 네. 네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쳤다 할 때는 다 민사소송 하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민사소송까지 검찰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이죠. 이것도 똑같이 행정처분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게 자꾸 솔루션이 안 나오냐라고 하다 보면 이렇게 풀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풀면 저게 걱정이고 이 법을 보면 이게 애매하고 그래서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거다라는 맞습니다.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떡하지? 결국은 또 적발돼도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고 뭐가 없네요. 그냥 또 지금 계속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면 근데 진짜 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전 제 그냥 생각 일반인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절도를 500원짜리 절도를 한 사람도 있고 500만 원짜리 절도를 한 사람이 있어도 절도 그 자체 그게 잘못됐으니까 넌 혼나야 돼 하고 뭐 징역 1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징역 1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선을 두고 양형 기준은 이제 대법원에서 만들죠. 네. 보통은 만드는데 이 기준 자체가 네. 행위가 돼야지. 예를 들면 근데 만 원이냐 네. 뭐 50만 원이냐 이게 기준이 되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게 그 부당 이득의 규모라고 보통 되게 큰 잘못이냐 작은 잘못이냐를 봤을 때 부당 이득의 규모를 놓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할 텐데 그거 산정 자체가 잘 안 된다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출발점이 그런 거죠.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훼손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재산상을 피해 준 행위가 아니라 요거는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고 하는 걸 훼손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죄를 무겁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어떤 방향이든 하여튼 법률 전문가든 뭐 법률 전문가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법률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법률 전문가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을 사용하면 법꾸라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무튼 법률 전문가분이든 뭐든 네. 하여튼 이런 방향이든 저런 방향이든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계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전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는 동의가 되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법을 좀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든. 그럼 이거 진짜 이렇게 하지? 주가 조작이 그동안 수십 년간 있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죠. 일벌백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맞습니다. 일벌백계를 지금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일벌백계를 하려고 계속 법의 조항은 강화가 되는데 일벌백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더하기 그 적발하는 인력 예산 보충하겠습니다 한 건데 인력 예산 보충해서 100명을 다 잡아와봤자 아무 문제 없다. 아무런 의미 없이 또 풀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될지는 몰라요. 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략적인 방향을 밝혔고 대통령실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그다음에 과징금 요런 것들을 아주 살짝 정도 언급만 하는 정도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여튼 이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둔 상황에서는 뭐 알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될 것이다. 이거는 김상훈 기자가 국회를 잠깐 갔다 와야 되겠네. 국회를 갔다 오든 뭐 어디 저 검찰을 다녀오든 제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언더스탠딩에서 기자 하든가라도 국회에도 똑똑하신 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제가 거기 있었네요.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더스탠딩이 물건을 팔겠다는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거부했어. 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팔아보자고. 불전도가 필요해? 그냥 귀에다 하면 안 돼요? 제 자동차가 와서 빵빵거렸을 때 음악은 듣는데 귀는 열어놓고 2만 원입니다. 20만 원입니다.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20만 원짜리 사시면 동의하니까 2만 원짜리 사서 한번 해보세요. 멀리서 봤을 때 샷주인지 아닌지 깜깜할 때 밤에 보면 다 똑같아요.